네, 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입니다. 오늘은 파울로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루벤스, 스페인과 참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어릴 적에 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가게 되고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좀 탁월함을 좀 또 드러내게 되었고, 성장해서 스페인에 찾아올 때는 외교관의 신분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루벤스의 그림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건 끝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왔던 루벤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티치아노를 만나게 되죠. 티치아노,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궁중에서 벨라스케스를 만나서 그와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되고, 펠리페 4세에게 부탁을 해서 2번이나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벨라스케스가 그런 혜택을 좀 누리게 되죠. 파울로 루벤스가 그렸던 아담과 하와는 티치아노가 그렸던 아담과 하와 바로 옆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한눈에 봐서 그것을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죠. 지금도 이 두 그림은 여전히 메인 1층 고야의 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편에 장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 바로크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책에 쓰여 있는 대로 공부한 대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이 앞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그 과정까지 가지 않은 아이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한 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건데,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아이에게 종이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형을 오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이 인형. 예전에 우리 종이 인형 많이 오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한 아이는 먼저 가서 어떻게 하죠? 선을 그리고 나서 가위로 오려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요, 그림을 아예 안 그려요. 밑그림이 없는 그 기법도 있긴 하지만 아예 그림을 안 그리고 가위로 싹둑싹둑 잘 나옵니다. 자, 이 두 그림의 이런 형태들, 가위로 자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려요. 원래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선을 먼저 그려놓고 색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크는요, 색을 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끝자락에 있는 모든 선들의 움직임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동시에 보지 않으면 어려운데, 바로 이 루벤스가 티치아노의 그림, 르네상스 거를 그대로 따라함으로 인해서 바로크 스타일로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선이냐 아니면 색이냐, 이런 것들의 구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는 선을 그려놓고 가위로 자른 아이고, 이쪽에 바로크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이 바로 거기다가 색칠을 하고 그냥 오려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바로 이러한 패턴으로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사용을 하는데, 바로 이 파울로 루벤스의 그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역동미, 그 다음에 움직이고 살아있다라는 그 모습들. 그래서 원래 루벤스는 3가지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요. 자기 혼자 그리기도 하고 같이 합작을 하기도 합니다. 루벤스 프라도 미술관에 나중에 그대로 가게 되면 고야의 그 카를로스 4세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편에 수도사들이 말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루벤스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리기도 하고요. 인간의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루벤스와 비에오 형제가 같이 그렇게 그렸던 그런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2가지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공방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공장을. 그래서 자기가 밑그림을 그려요. 그럼 밑그림을 그리면 그걸 가지고 밑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럼 마지막에 검사하면서 자신이 붓터치를 몇 번 툭툭 던져요. 그러면 그림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고야의 문, 출입구 고야의 문 1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면서 왼편으로 올라가면 제가 루벤스의 방이 있다겠어요. 왼편으로 가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루벤스의 방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조그만 메모지에 루벤스가 그렸던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공장에서 그려졌던 그것을 다시 루벤스가 완성했던 그림의 스타일이죠. 물론 가격대는 다 다르고요. 자, 아무튼 이처럼 보티첼리 르네상스의 나스타치오 디 그리오네스티에서 봤던 것처럼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그 표정을 보게 되면 참 어이없다 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어요. 르네상스야 뭐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기존에 없던 색채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원근법을 처음으로 적용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인간의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곳에서 바로 이 파울로 루벤스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리스의 심판을 보고 있지만 역동미와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왼편에 헤르메스가 들고 있고 여기에 지금 파리스가 있고요. 고민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왼편은 제일 오른편 헤라, 가운데는 비너스, 제일 왼편에는 아테네입니다. 다 누굴까요? 제우스의 아내와 며느리와 딸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 탔고요. 네, 요 모습의 그림이 또 어디에 루브르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라, 비너스, 아테네가 저 멀리가 있죠. 항상 이 꼬마애는 큐피드고요. 자, 그런데 여기 헤르메스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지팡이 늘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하고 모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기대 있는데 이 황금사가 어떻습니까? 이 황금사가를 누가 들고 있죠? 파리스가 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프라도 미술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헤르메스가 황금사가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헤르메스 밑에서 파리스는 고민을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가 어느 날 갈등을 해요. 네,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하나를 날려버렸네요. 네,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두 개의 그림이 같이 불려왔네요. 여기 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하나하나 그림이 보게 되냐면 처음에 제우스가 질서의 여신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 무슨 고민을 하게 되느냐, 인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신들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게 되니까 불화의 여신 에리스를 동원을 하죠. 어떻게 동원을 하느냐, 모든 곳에서 자꾸 모임에서 빼버리게 되고 소외되는 일명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죠? 학교에서 왕따. 그거를 하니까 불화의 여신이 열을 받았죠. 그래서 이 황금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불화의 여신이 에리스가 신전에 집어 던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만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해놓으니까 모든 여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달려들겠죠. 그런데 못 달려들죠. 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우스의 부인과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제우스의 부인 헤라, 제우스의 며느리 비너스, 제우스의 딸 아테네. 그런데 셋 다 얼굴이 다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이것에 이제 이 세 명의 여인이 와서 자기 거라고 싸우니까 제우스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 파리스,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파리스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세 명의 여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헤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테네는 뭐라고 하냐면요. 세 번째 왼편에 있는 이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고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네가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마. 근데 이 비너스는 뭐라고 말을 던지느냐? 딱 한마디 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줄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쟁,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쁜 여인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오죠. 자, 이 말에 파리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헤라인 줄 아느냐고요? 헤라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바로 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라가 사랑했던 공작. 바로 이 공작새가 헤라의 대표적인 의미예요. 항상 헤라 옆에는요, 이렇게 공작새가 등장을 하고요. 제우스는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자, 이게 왜 공작이 항상 이렇게 되게 됐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이유냐? 바로 요 그림. 아까 요 그림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찾아내려고 했는데, 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바로 코레지오. 처음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빛의 다양함들을 가지고 오면서, 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도 적절하게 활용했던 아주 놀라운 빛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기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암법을 가르쳐줬던 코레지오. 네, 프라도 미술관에 가게 되면은 네, 르네상스 방에 모나리자 오른편에 가면은 코레지오의 그림이 있어요. 놀림의 땅 헤라에 나를 만지지 마라와 함께 성모께서 예수와 어린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같이 안고 있는 그 장면에 두 그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데, 이 그림은 다른 미술관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느 날 이 이오라는 사람하고 같이 바람을 피는데 누가 바람을 피느냐? 자, 혹시 얼굴 보이세요? 자세히 보이십니까? 네. 먹구름으로 변장한 속에 얼굴이 있죠. 바로 제우스예요. 예, 엄청난 바람둥이의 신이기도 했던 제우스. 자, 제우스가 결국 뭐 합니까? 이오하고 바람을 피죠. 이오하고 바람을 피니까 이 사실을 헤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차이에 제우스가 이 이오를 소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를 만들어 가지고 노니까 헤라가 찾아오죠. 당신이 그 예쁜 소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는 또 헤라의 말에 꼼짝 말하니까 줬어요. 그런데 헤라가 그거를 잡아먹느냐? 그렇지 않죠. 아주 제우스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헤라의 편에서 싸웠던 아르고스, 눈이 100개가 달린 괴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그 100개의 눈이 절대로 잠들지 않죠. 왜냐면 99개가 잠들어도 하나는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 네, 아르고스. 죄송합니다. 아르고스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우스는 속이 타고 그렇다고 가가지고 아르고스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이오를 구해오면 헤라한테 들통이 날 거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망신당할 거고 그 체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죠. 그때 바로 누구냐? 요 사람이야. 헤르메스가 역시 제우스에게서 나온 거지만 헤르메스 가서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하나하나의 그 눈을 감기죠. 음악과 함께 모든 것을 통해서 제우스의 그 바램처럼 네, 아르고스의 눈을 하나하나 감긴 후에 목을 잘라버리죠. 네, 바로 그래서 목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헤라가 열받아 버렸던 거죠. 그래서 헤라는 무엇을 했느냐? 복수했느냐? 아니요.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눈을 빼가지고 두고두고 바라보면서 찔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공작새의 깃털 끝에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 깃털 끝에 있는 이 점들 있죠? 이 점들. 네, 이 점들이 바로 아르고스의 눈이에요. 그래서 100개의 아르고스의 눈을 다 빼서 죽었으니까 그것을 공작새 깃털에다 다 붙여놨다. 그래서 공작의 깃털에 있는 것은 아르고스의 눈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모습처럼 네. 네. 넘어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이렇게 헤라는 공작새와 같이 등장하는 걸로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누구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죠. 관능미를 지니고 있고. 근데 몸매를 보게 되면은 네, 오늘날 미스 코리아나 뭐 세계 뭐 미인 대회에 출전하는 그러한 기준치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루벤스가 당시에 누드화를 보지 않고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고 자신의 아내가 좀 풍만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루벤스가 그렸던 미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보통 40대에서 50대의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인생의 희노애락, 고육지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겪은 나이가 바로 40대, 30대 중반부터죠. 30대 중반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기 시작하는 게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여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로서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완벽하게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비너스는 누구입니까? 불카노스의 대장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불카노스의 대장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불카노스의 부인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제우스를 꼬드겼던 불카노스, 결국은 제우스가 꽤 넘어가서 결국은 팔려가 버린 거랑 똑같아요.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딱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랬는데 너 쟤랑 결혼해야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들의 세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비너스는 그래서 그랬을까요? 줄기차게 전쟁의 신이면서 폭군의 신으로 등장하는 네, 마르스와 엄청난 바람을 피우며 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했던 이 비너스의 탄생,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네, 비너스의 탄생의 그림입니다. 유명하죠. 자, 봄의 여신, 그 다음에 제피로스, 서풍의 바람을 후 불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조개가 어디로 가고 있죠? 크레타섬 신들의 섬으로 가고 있는 거고 신으로서 맞이하는 장면인데 보티첼리의 위대한 작품이죠. 네, 요 얼굴 요 아이콘은 지금껏 아이고 너무 크게 하니까 깨지네요. 네. 자, 이것은 어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죠. 네. 바로 이 탄생은 누구하고 연관되어져 있느냐? 바로 요 모습이죠. 크로노스, 사투르노. 네. 프라도 미술관엔 두 개의 사투르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분들이 보고 갈 때는 요 사투르노만 보고 가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아쉽습니다. 원래 사투르노는요, 프라도 미술관에 가게 되면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거까지 같이 있어요. 네. 누구일까요? 사투르노 크로노스인데 루벤스가 그린 거예요. 네, 오늘 루벤스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바로 루벤스가 그렸던 이거 세턴, 사투르노. 그래서 이 토성 꼭대기의 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과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이 그림과 저는 이 그림,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잔인할까, 무서워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잔인하십니까? 양쪽 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쪽이 더 끔찍해요, 오른편이. 왜 끔찍해 보이느냐? 예, 아이의 심장을 뜯어먹는 모습인데,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들 뭐 나중에 크로노스 작품을 설명할 때 다시 해야 되겠지만, 사투르노.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지의 여신이면서 시조가 누구죠? 가이아죠. 가이아가 이제 자식들을 이 땅에 낳게 되죠. 우라노스와 키클로스 삼형제와 티탄족들을 쫙 낳게 되죠. 그 중에 우라노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라노스가 어떻게 되죠? 폭군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폭군이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 크로노스를 찾아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그 포악한 성격을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너희 아버지를 죽여줄래? 하고 나서 요청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를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 몰래 숨어 있다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를 죽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서 바다에 휙 던졌는데 그게 퉁퉁퉁퉁 바닷속에 빠져서, 네, 그 거품이 쭈르르르 올라오면서 나온 게 바로 이 비너스예요. 네, 이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비너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흠모를 받게 되고, 불카노스의 대장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람을 피게 되고, 또 그때 아폴로가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또 알려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들이 참 인간들과 함께 이 비너스에 대한 로망이 또 나름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비너스는 또 인간의 젊은 미소년을 좋아했던 그 모습이 또한 프라도에 있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비너스는 예하하고 같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큐피드야. 네, 이 큐피드와 함께 등장을 하죠. 이 큐피드라는 이 아이, 이 날개를 달고 있고 어머니의 가슴에, 네, 화살을 콕 찍어가지고, 예, 인간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렸던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웠던 큐피드가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셋이서 등장할 때는 가운데 이렇게 천사도 해놓고 큐피드도 이렇게 놓고 하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 바로 전쟁의 신이면서 지혜의 신이죠. 그래서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외한 나머지 그림들에서 부엉이나 올빼미가 등장을 하면요, 밤을 상징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작품의 쾌락의 정원을 보게 되면은, 네, 왼편에 천상의 천국에 하나님의 머리 위에 집 하나가 있어요. 물가에 그 분홍집 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애가 바로 이 올빼미죠. 부엉이. 자, 둘 다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올빼미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올빼미가 거기 앉아 있는데, 자, 보쉬의 정가운데 인간들의 타락상의 모습을 봐도 한가운데 메인에 바로 그 부엉이가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무 따먹는 열매나. 바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보쉬의 작품도 한 2-3시간 넘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분량의 작품들이더라고요.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마르틴 쇼가우의 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 예, 디러가 담고 싶었던 천재 화가였어요. 천재 판화가였죠. 그런데 디러가 마음을 잡고 그분을 뵈러 가기 2년 전에 벌써 돌아가셔서 좀 아쉽게도 알프레이트 디러가 물려받지 못했지만, 아무튼 영향력에 의해서 판화로서의 대가로 성공하는 디러의 그 중심축이었는데, 바로 보쉬의 작품에도 그 마르틴 쇼가우어의 그 그림은, 판화에 등장했던 나무나 이런 자연들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연관이 되어지면 이렇게 오른편에 이렇게 부엉이, 이건 지혜.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만화 영화에 보면 뭐가 등장을 하죠? 네, 부엉이 선생님 상당히 똑똑함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일반 그림에서는 주로 타락과 그런 탐욕에 대한 상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왼편에 벗어놓았던 갑옷인데, 요 왼편에 지금 보면 뭔가가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엉뚱한 걸 했었는데, 바로 이 카라바조의, 네, 메두사죠. 네, 메두사, 이 아름다운 새 자매였던
있었는데 원래 아테네가 포세이돈을 너무 짝사랑했었어요. 근데 포세이돈하고 이제 결혼을 해볼까. 근데 원래 아테네는 처녀의 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마음에만 담았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메두사가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좋아한 거죠. 너무 예뻤으니까. 그런데 불을 질렀죠. 어디서요? 바로 둘의 은밀한 만남이 바로 아테네 신전에서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뿔딱지난 아테네가 이 메두사를 이렇게 저주해서 머리에 있는 모든 뱀들을 만들어 버리고 추악한 얼굴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드는, 돌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이다라고 이제 서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보는 대로 해석을 해낸 것들, 물론 학문적으로 밑바탕이 돼서 그런 통계학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거지만 사실상 그 통계학이 100%는 아니잖아요. 왜냐, 자녀 교육도 통계학적으로 이러이러하더라 했지만 사실상 자녀 교육에는 정도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상당히 참 충격이었죠. 왜 충격이었느냐? 바로 메두사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죠. 페르세우스가 싸우러 갔을 때 바로 아테네가 또 도와줘요. 저 목을 자르도록 도와주는 건데 참 웃기죠. 아무튼 방법을 알려주는데 가지고 있던 방패로 메두사에게 확 비춰버리죠. 그러니까 메두사가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신 분들 혹시 이 눈빛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카라바조 사실적이죠. 반원형에다가 이렇게 방패의 둥그런 반원형에 거기다 그렸던 거니까 참 놀랍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섬세함이야 카라바조를 따라갈 수 없고 빛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의 표현법, 직설적인 그 터치법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요, 정면을 눈동자가 안 향하고 있어요. 네, 정면을 안 향하고 있으니까 결국 무슨 일일까요? 이 방패를 보는 사람들은 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고 놀라는 자신이 그래서 결국 돌이 된 과정 속에서 목을 또 그대로 잘라버려서 죽었지만 그 자른 목을 페르세우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또 방패에다가 아테네의 방패 붙여놓고도 그렇게 해줬지만, 자, 이런 모습들의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두사는 왜 눈을 저렇게 밑으로 했을까? 우스갯소리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안 만들려고. 왜요? 그러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이 이어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테네에게 복수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 눈동자가 정면을 향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방패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똑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들고 있는 방패 밑에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올려다 봐야 될 정도죠. 바로 그러한 구조의 모습들. 어찌 보면 카라바조가 이것을 그려내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카라바조의 어쩌면 순수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고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문헌들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또 연구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래는 부유한 집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카라바조. 동생은 엄청난 당시 피렌체에서 유명한 수도사로 가게 돼 있고 갔고요.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유산을 찾아와서 두 동생들이 나눠주고 자신은 여전히 빈털터리로서 그림을 따라가는 그러한 방랑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테니스장에서 벌어진 그 일화 좀 아쉽기는 해요. 나중에 카라바조 이야기에서 좀 더 깊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의 도구와 부엉이가 등장하면 누구다? 네, 바로 아테네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 파리스는 무엇을 결정을 할까요? 자,
등장인물 강아지 한 마리, 어우, 눈빛 보세요. 어우, 무섭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리스는 고민하다 결국 누구를 뽑죠? 아테네를 뽑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화관을 씌워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림 속에서는요, 재미난 게 출발과 결론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아테네는 어떻게 합니까? 파리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하는데, 당시에 누가 제일 예뻤냐면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였어요. 그래서 왕비를 뺏어서 저 파리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뿔딱지 나죠. 자기 부인을 뺏겼는데. 그래서 결국 이 파리스가 싸움에 나가게 되죠. 그때 이 파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출격할 때 바로 누가 이 스파르타 왕과 함께 하냐면 바로 오디세우스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함께 하면서 이 파리스를 때려 부셔요. 근데 이 파리스가 누구냐고요? 바로 트로이의 왕자야. 자, 트로이의 목마가 바로 이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을까? 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있다 보면요, 너무 사람을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800년도경에요. 네, 1800년대에 바로 이 남자의 나라의 유적,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트로이는 실제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유적이 나왔으니까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로 헤라, 비너스, 아테네, 헤르메스가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놀랍다고 한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써나갔던 서사시를 썼던 그 시인들과 문헌가들은요,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마치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진짜 존재하는 걸로 여겨오도록 글을 만들어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벨라스케스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림 속에 시도를 한 거죠. 신들은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고 경험한다. 그래서 불카누스의 대장간에 보면은 그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오른편에 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티탄족과 크로노스 삼형제들이 있으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티탄족이 아니라 스페인의 젊은 사람, 나이 든 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직 안 했는데, 네, 나중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보죠. 벨라스케스의 작품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바쿠스, 술의 신이 일반 서민들과 같이 술을 짠 하는 장면들, 이러한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은 신과 인간의 모습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신들은 완벽했고 인간은 뭔지 좀 허전한 모습으로 그렸어요. 성화는. 그런데 원래 그리스 로마는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과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왔죠. 참고적으로 하나요. 왜 그러면은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종교화가 많습니까? 여기 가도 저거, 저기 가도 그거, 내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영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가시면은 다 개종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왜요? 불국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안 하는데, 문학과 시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종교로 그림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그분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정물화를 잘 안 그렸어요. 그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였느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는 화가는 훌륭하고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화가가 믿든 안 믿든 뭘 그려야 돼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서 이야기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려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정물화가 다시금 등장을 했고, 사실은 그 등장하게 된 배경도 종교개혁,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칼빈의
움직임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이탈리아까지 연결되어지는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그림들이 변형이 되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칼빈 이후 1600년도에 모든 인물 중심의 그림들이 자연 중심으로 돌아간 이유들은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트로이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어나게 되고 제우스의 꿈은 일어난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결국은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왔던 그 꽤 질서의 신과 둘이서 짜고 친 그 장기판에서 결국은 모든 신들과 인간들이 속아 넘어가서 불화의 신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서로 다투고 불화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러한 전쟁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자, 이 얼굴들이 똑같은 이유, 이 이유는 나중에 루벤스의 사랑의 정원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작이 등장하면 헤라, 그 다음에 아이가 등장을 하면 비너스, 그 다음에 부엉이와 이 전쟁 도구들이 등장하면 아테네, 그리고 항상 소문의 신, 지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소문들을 알려주는 그 모습이죠. 자, 반대로 루브르 거로 한번 보면서 계속 결론 내려보죠. 여기도 똑같죠? 어떻습니까? 네, 공작, 그 다음에 여기는 비트, 그 다음에 여기 여긴 좀 못 그려놨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칼도 있고 부엉이와 함께 이렇게 메두사의 방패. 근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있죠? 제우스의 참 꾀가 이렇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숨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의 다양함들이 그림 속에 하나하나 숨겨져 있죠. 루벤스는 이렇게 수많은 그림들을 동일하게 그렸던 작품들이에요. 이 그림도 역시 루브르에도 가 있지만 여기 프라도에도 중간중간 그렸던 모작들, 전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소장되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루벤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의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황금사과가 뭐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인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루벤스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 함께 불러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림 없는 미술관 하이로 계속 부족하지만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같이 용기를 내겠죠? 네, 감사합니다.